오늘 그린오베이트 포럼 제3차 그린오베이트 포럼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탈플라스틱 기술이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오늘 주제를 논의할 때 사실 부제로 스트리트 플라스틱 제로 파이터즈라는 부제를 조금 한번 패러디해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의 플라스틱을 없애는 기술들, 뭐 말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오늘 그 발제 때 구지선 박사님께서도 그 플라스틱에 대한 사랑, 풀밍 아웃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모두 다 플라스틱 굉장히 잘 지속적으로 쓰고 싶은데요. 쓸 때마다 약간의 마음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그 세 분의 그 패널 분들께서 조금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저희가 조금 아까 라우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조금 플라스틱 사용에 죄책감을 덜면서 덜 수 있도록 기술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그 솔루션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세 분의 그 패널 토론자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오원 그 기후변화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상병인 교수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김대훈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NIGT 그 제도혁신센터의 구지선 선임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소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저희 그 기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플라스틱을 조금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굉장히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자원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플라스틱을 자원순환해야 된다.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 1인당 한 해 동안 배출하는 플라스틱이 약 100, 아까 조금 수치가 달랐지만 거의 200kg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1인당 배출하는 그 플라스틱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 고유 사업으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생활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플라스틱을 자원순환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생산부터 소비하고 이것을 다시 수거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재생원료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단계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지선 박사님께서 발제 말미에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문제 몇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자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병인 교수님께 리뉴어블 플라스틱, 그 좀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그 기술 동향과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게 돼서 좀 부담도 되고 오늘 두 분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저희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그 탈플라스틱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그 환경부에서 주셔가지고 탈플라스틱 인력 양성 사업단을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듣고 저도 과목으로 가르치면서 들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하면서
배달 문화가 더 확산되고 개인적으로 밥 먹는 혼밥의 문화가 더 발생이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착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우리나라에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라스틱 배달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아까 누리는 생각들도 있으셔가지고 특히나 더 급격하게 우리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아까 그 두 분이서 발제를 해주셨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각할 때 키워드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이 있고요. 하나는 재생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가 아까 에너지 회수나 원료화하는 그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 구분을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재사용이나 재생 활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사이클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소재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소재가 있다는 것을 커다랗게 2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사용이나 재생활용 같은 원료나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바로 다른 물질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오염되거나 재활용이 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포장재들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포장재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나 음식을 뭐 담는 그릇이나 우리 뭐 사발면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활용에 사용될 수 없는 플라스틱의 커다란 분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거나 포장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플라스틱들입니다.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플라스틱들은 젖은 흙을 이제 오염이 되게 되죠. 그거를 와싱하거나 이렇게 해서 태울 수도 없고 아까 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화나 이런 데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그때 핫스팟을 일으키거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농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도 플라스틱도 재활용이나 가스화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어업에서 사용하는 어망어구 종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물질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좀 이따가 김대원 수석연구께서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퇴비화를 주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고 정원을 가꾸는 문화도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산업용으로 퇴비화를 하거나 가정용으로 퇴비화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를 해줘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의미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혐기소화해서 바이오가스화하는 그런 쪽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넣어서 하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재원료화나 이런 쪽으로 할 때의 플라스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생분해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플라스틱들이 그러면은 재활용이나 재원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많이 들었지만 복합 재질을 사용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복합 재질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컬러나 이런 걸로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계속 기획하고 조금씩 적용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수병을 보면 최근에 거기에 비닐도 덮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깨끗한 병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점차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생수병이면 저렇게 음료병, 재활용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이 가장 편한, 예를 들면 페트, PET로 다 재료를 통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페트병이면 음료수를 담는 거면 음료수 바틀로 돼 있는 거는 다 페트구나 라는 걸로 이제 정부에서 딱 규격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의 뚜껑은 예를 들어서 PP다 또는 PS다로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재활용의 소재들이 그 용도에 따라서 바로바로 분리선별이나 아니면 재활용 업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니 소재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그런 소재들을 하면서 우리가 재활용을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게 가스화나 기름으로 바꾸는 것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이거를 그 재원료화하는 글라이콜리시스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액체로 해서 모노머나 올리고머로 만드는 쪽에서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거가 재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깨끗하게 페트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 페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첨가제들이 있습니다. 저 폴리머의 기계적 물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쟤네들의 중합 반응을 위해서 사용되는 촉매들이 있어요. 그런 촉매들과 첨가제들이 나중에 글라이콜리시스나 아니면 열 용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었을 때 그 생성물이죠. 생성물의 물성을,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페트를 재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나라 페트병을 거의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일본에서 페트 플래그를 수입해서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니 소재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거를 중합하고 할 때 들어가는 첨가제와 또 거기에서 사용되는 촉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재활용을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 이런 고려를 아까 마지막에 우리 구선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아까 분리선별을 아무리 잘해도 이 분리선별을 해서 뭔가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 이 시장이 워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페트병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으면 이 시장과 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시장 중에서 에너지 시장과 이 폐기물 시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드라이빙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이걸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빨대, 스타벅스나 이런 데 카페에서 빨대나 일회용 그 컵을 우리는 많이 안 쓰려고 자기가 쓰는 컵도 가져가시고 막 이러시지만, 그거에 정부에서의 호응이나 카페에서의 호응이 정부 정책 때문에 낮아지면 우리도 의기소침해지고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좀 뻘쭘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에너지 시장과 이 폐기물 시장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시장을 드라이빙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병인 교수님께서 그 석유계 플라스틱을 재원료화하기 위해서는
그 복합 재질이 되도록 복합 재질이 아니어야 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유니 소재로 만들거나 혹은 첨가제나 촉매들이 이러한 재원료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정부 정책이 또한 이러한 플라스틱 재원료화, 재활용을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강조해 줬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또 그 말씀 초반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저희도 지금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가끔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비닐봉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니까 좋은 건가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관련해서 그 김대훈 수석님께 이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술 현황과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국내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근무하는 김대훈입니다. 네, 우선은 저는 그 기술 개발을 연구를 하는 직원은 아니고 주로 이제 시험 인증 평가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부나 이제 산업부 정책 쪽에 제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생분해가 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소재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나 아니면 자연 토양에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이나 아니면 그 해양에서 분해된 해양 생분해성 어망어구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친환경 농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그 농업용에 사용되고 있는 그 멀칭 필름이나 해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고시가 있고요. 관련해서 그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영농자재 쪽 아니면 해양 쪽의 어망어구 쪽은 이미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장이 이제 사실 전체 제가 해외 인증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버려지는 어떤 일회용품류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퇴비화와 관련된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환경부의 규제로 인해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 생분해성이 굉장히 죽어 있었다가 요번에 올해 8월 21일자로 행정예고가 되면서 가까이서 가까이 괜찮나요? 네. 행정예고가 되면서 다시 이제 그 퇴비화 생분해 시장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퇴비화 생분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제 뭐 녹색 폐기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고 거기다가 버리면은 그거를 수거해 와서 호기성 퇴비화 시설에서 같이 생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현재 이제 대부분 다 매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25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인가요? 그때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선언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이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어차피 매립이 안 되니까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자연 토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 같은 것들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퇴비화가 되는 그런 생분해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고시가 변경이 돼서 최근까지 이제 이르는 상황이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건 뭐냐면 2022년 1년도에 이제 약 1000개 정도의 인증, 환경표지 인증이죠. 인증이 있었는데 그게 23년도에는 그 100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산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23%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행정예고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부 같은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행정예고를 통해서 다시 산업적 퇴비화의 인증이 다시 살아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성장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 원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9만 톤이나 2.3만 톤 정도 생산량을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 LG화학이나 CJ나 뭐 SK 같은 회사들이 이제 투자 결정을 하면서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고 바이오매스가 필요한, 그러니까 탄소원이 해외에 있는 뭐 PHA나 뭐 PLA 같은 경우에는 뭐 LG화학이나 CJ가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고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물해성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뭐 PBAT나 PBS 같은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 SK 같은 회사들이 공장을 짓고 있어서 32만 톤까지 이제 2.3만 톤에서 32만 톤까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던 생물성 원료 자체가 이제 상당히 싸지고 이제는 일반 범용 플라스틱과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할 만큼 수준까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일회용품 중심으로 많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의 기업들이 이제 이거 이제 기술력을 더해서 이제 비교적 장기간 사용하고 다시 회수가 가능한 뭐 그러한 제품들, 좀 더 고기능성 있는 제품들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스폰나이프, 빨대나 뭐 식탁보 이런 것들 개발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부직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섬유 제품들, 그리고 필터, 뭐 이제 공기청정기 필터나 이제 가정용 정수기 필터 같은 수준으로 이제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폴리스티렌을 대체하는 이제 고발포 폼 같은 경우, 예전에 EPS나 EPP 같은 소재들이 이제는 생분해성 폼으로 이제 점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어망 같은 경우, 사실 기존에 많이 사용했었던 것이 이제 나일론 어구 어망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PBS 기반의 어망 어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제 부표를 이렇게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영농 자재, 뭐 어망 어구 등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향후 32만 톤까지 이제 생산량이 확대된다고 하니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이 활용처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라오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 가스화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어쨌건 기술 개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원 본부장님께 혹시 이런 기술 개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조금 필요한 사항이나 좀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호원입니다. 앞서 두 분이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잘 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폐기물이나 에너지 분야에서는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정책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분야의 뭐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술을 찾거나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전에 하고 2018년 이전과 2018년도 이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대란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폐기물 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기술 개발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뭐 태양광이나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 대비 폐기물 쪽에서 투자되는 돈은 상당히 적은 게 투자가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들이 적절하게 균형 있게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그 시장에서 키를 잡고 있는 이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해외 기술들을 좀 먼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기술들이 이제 설 수 있는 자리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 트랙 레코드나 아니면 이런 그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메리트를 가지지 않으면 그런 틈새를 좀 뚫고 가서 그 뭐 글로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성장하는 데까지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폐플라스틱 열분해나 이제 가스와 그다음에 해중화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결국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글로벌한 그런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딱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막상 시장이 딱 열렸는데 국내 플레이어들이 이제 국내 기술들을 막 검토하고 해외 기술을 검토하면서 당연히 매력적인 건 해외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연속시계 그리고 대규모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 좀 검증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약간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내 기술을 좀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그 기술의 약간의 그 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내 기술을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할당이 좀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내 기술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결국 시간과 좀 비례합니다. 시간과 돈과 비례합니다. 기술 개발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이 좀 지속적으로 쭉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폐기물 분야는 이슈가 생겨야지 과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아예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안은 진짜 그 엄청나게 이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하시는 분들이 맥이 끊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다시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조금 더 이렇게 긴 시각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좀 투자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게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지만 폐기물 분야는 저희가 이제 생존함에 있어서 좀 되게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주 저희 생존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장기적이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 개의 기술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이 한 개가 뭐 사라지더라도 다른 걸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 경제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폐기물 분야 플라스틱 재사용, 재활용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밖에 혹시 플라스틱 재사용, 재활용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어떤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혹시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혹시나 정책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거고요. 이제 바이오 소재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생분해일 수도 있고 생분해가 아닐 수도 있으나 석유를 쓰지 않는 방식의 바이오 플라스틱의 바이오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산업부나 과기부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단량체부터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제품까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나 이제 사실 제품화가 돼서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에 EL727이라는 인증이 있고요. EL727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수지에 대해서 바이오매스 함량을 규정하고 이거를 넘어섰을 때 이제 인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러한 그 제도고요. 국내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22년도 12월 29일 날 이게 그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거 체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PEPP, PET 이런 것들만 이제 그 순환경제 안에 넣어서 이제 자원순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매스 함량이 22년도부터 40% 이상, 그러니까 20에서 40%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 순환체계 안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바이오매스 함량을 아무리 높여도 그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유통이 어렵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 수출이 아니면 이게 어려움을 겪게 있는 거죠. 뭐 실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의 바이오 페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이오 페트가 바이오매스 함량이 30%입니다. 그러면은 22년도 이전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판매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기도 하고 바이오 소재 자체가 이제 그 유통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됐겠지만 이게 40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바이오 페트 자체가 이제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22년도에 한 500건 정도 인증을 받았었는데 제가 뭐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지금 인증받는 게 3건입니다. 3건.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면도기 아니면 뭐 국자 뭐 이런 것들만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해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외는 이제 미국의 농무부 그러니까 USDA 인증이 있고 아니면 유럽의 TUV 오스트리아 바이오베이스드나 딘서트고 바이오베이스드 인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오로지 그 바이오매스 함량만 봐요. 바이오매스 함량이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그 원료, 중간재, 그리고 이제 제품으로 구분을 해서 264개 품목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거기에는 뭐 소재도 있지만 뭐 용류와 용품, 뭐 아니면 뭐 빨대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스킨케어 제품이나 아니면 바이오 연료, 뭐 그 BBQ 연료 이런 것들로 다 품목을 정해놓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뭐 BBQ 연료, 이 바베큐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매스 함량이 97%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뭐 건축용 단열재 같이 기술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7%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걸 넘어서면 연방정부에서 이제 이걸 우선 구매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구매 품목이 있고 권장 품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0% 이상이어야 되면서 이게 환경부 순환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산업부에서 그 폴리오를 개발하는 이제 소재가 있어요. 바이오 폴리오를 개발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그 기술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폴리오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매스 함량이 굉장히 뭐 3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산업부 사업이, 많은 과기부 사업들이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통하는
인증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퇴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는 아까 이제 저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 고형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심 고형 폐기물이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뭐 아니면 그 정원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EU에서 그 규제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 무조건 50% 이상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그 퇴비화가 포함되어 컴포스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재사용, 재활용, 컴포스팅을 모아서 이게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활용, 재사용, 그 다음에 그 소각이 있는 거죠. 열적 재활용이 있는 거고, 요거를 저희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퇴비화가 안 돼 있는다고 해서 이걸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거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호기성 퇴비화가 안 된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음식물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음식물 그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퇴비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기간 산업 기간 시설이잖아요. 이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현저하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업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새로운 어떤 그 원료로서 활용해서 여기서 이거를 가동률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주로 일회용품류, 음식물이 묻어진 채로 버려지기 때문에 스푼, 나이프, 빨대, 뭐 식탁보, 뭐 커틀렛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떤 음식물 처리소를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그 요번에 순환경제 실증, 그러니까 그 실증 특례 그 정책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요것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지금 기업들이 그 몇몇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는 호기성 퇴비화 장치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다 아니면 빵집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빨대나 스푼, 나이프 같은 것들을 사업장 내에서 특별한 장치 내에서 퇴비를 촉진해서 퇴비하는 장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저희가 커피 전문점에서 뭐 이러한 그 빨대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같이 음식물이 묻어진 채로 호기성 퇴비화 장치 안에서 퇴비로 바뀐다고 하면, 이게 적어도 뭐 일주일 이내에 바뀐다고 하면 사실 이게 외부로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퇴비화 시설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기술로서 인정이 되고 향후에 잘 되게 되면 정책으로 아니면은 이제 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제도 그리고 퇴비화 그리고 사업장 내 발생하는 호기성 퇴비화 장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그 NIGT의 구지선 선임님께도 이러한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 정책적인 그 지원들, 이런 혹시 제도적인 장애물들이 있는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지선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쓰레기들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런 폐기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법의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열이 안 돼 있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아마 폐기물 업계의 많은 분들이 이런 그 폐기물 취급을 받아서 이제는 이게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제 버려진 것들을 다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에 와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서 뭔가 활용이 될 수 있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상 이제 폐기물 규제에 해당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재활용 기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방식으로 뭔가 재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현행법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폐기물은 결국은 좀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안전의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뭔가 그 기술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 기술을 이제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세 분께서도 계속 뭔가 그 정책적 일관성 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폐기물을 활용한 어떤 순환 산업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장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일관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조금 고민인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해외는 뭔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조금 늦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세탁기를 2025년부터 프랑스에서 그 필터 장착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파는 세탁기는 필터를 장착하지 않고 프랑스에 파는 세탁기는 필터를 장착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생 원료를 사용을 의무화한 어떤 나라에 파는 물건은 재생 원료를 넣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은 똑같은 건데 이제 재생 원료가 없는 거를 판매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원화된 방식보다는 어떤 글로벌 규제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뭔가 좀 발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뭐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소비자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정보 제공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재생 플라스틱이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는 것을 뭔가 좀 잘 표현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거의 폐기물이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자원이 되는 시대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신속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굉장히 바쁘신 패널분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제3회 그린오베이트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